자, 이번에는 천문 관측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정치 사상 측면에서 볼 때 하늘의 이제 어떤 그 기운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청인 상승설과 관련돼 갖고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천문 기상학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천문 기상학은 농업과 관련된 때문에 일찍부터 각별한 관심을 두어졌다. 뿐만 아니라 왕도는 천도와 천리 합일난다는 유교 정치 사상에 따라서 천문 기상의 수역은 인군의 덕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인식됐기 때문에 천문 기상학이 크게 발달했고 여러 기기들이 이제 제작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우선 1442년에 추구기가 만들어서 성간을 어 두고 이를 이제 복제해서 각도에 이제 보내 강수량을 측정, 보고했고요. 자, 이는 세계 최초의 발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세종 때는 이천이라든지 장영실 같은 천문을 관측 천문을 관측하는 그 소관이 대관이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천체 운행에 측정한 혼천이 그 해시계에 해당하는 앙부일보. 이 앙부일보 관련된 해시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다음 물시계인 작용로 등이 제조됐다. 자, 이러한 천문학의 발달은 당연히 역법의 발달로 가져와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을 첨지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법이었던 실정사와 관련된 대회편이 간행되는데, 자, 이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역법, 조선시대 역법의 기본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이 칠정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법을 제작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시형역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자, 이 밖에도 마리산이나 한라산, 백두산 등의 역관을 보내서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기도 하였고요. 예. 이 촉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측정이죠. 측정. 자, 세조 때는 토지의 고조, 원근을 측량하는 인지위와 군형 등을 제작해서 양전에 이용했다. 자, 이런 정밀한 그 수학의 발달에 뒷받침했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포셈을 볼게요. 포셈 435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칠정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세종 때 역법 수준은 세종 24년에 편찬돼 이뤄진 칠정선 내편과 칠정선 외편을 통해서 파악했다. 자, 두 책의 간행은 세종 26년에 이루어졌는데 역법은 고대로부터 특히 동양에서는 통치 이념과 관련해 중시되었다. 하늘의 이치는 천체 현상을 통해 표현되며 천체 현상을 통해 알아낸 법칙성은 역법을 체계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가 권력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역법은 바로 어, 역법을 바로잡고 이를 간장해야 됐다. 자, 특히 조선의 새 왕조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로운 역법을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중국의 역법을 이제 뭐냐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중국의 역법은 이제 국경을 기준으로 해 갖고 역법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국경 간에 시간 차이가 15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식이나 월식 행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하늘의 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실책으로 또 여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차이의 발생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의 역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제 편찬된 독자적 역법이 칠정사인데 칠정사는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칠정사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칠정사 내편과 칠정사 외편의 편찬은 조선의 독자적 역법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세종 때 천문학과 수학의 수준이 여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역법을 수입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중국의 역법도 훌륭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 역법을 만들 만큼 수학적인 어떤 것들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세종 때 들어서 나름대로 수학 수준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종 초년부터 역법 연구에 착수하여 두 역서가 모두 세종 24년에 편찬이 되었다. 자, 세종은 즉위 초부터
홍집, 정초, 정인증 등의 명예어, 수신령 내용을 터득했고 그제야 수신령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새로 얻은 대통령 통계와 이 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 역법으로 절기와 일출, 일몰 시간이 조선과 달랐다. 세종은 조선에 알맞는 역법을 얻고자 하여 이순신이나 김단에게 수신력과 대통령 통계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여 칠정사 4편을 이제 편찬했고요. 이 4편은 실제 관측에 위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해 갖고 최초로 만든 역법이다. 예전에는 북경을 기준으로 해 만드는 건데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4편의 편찬은 세종의 여지를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 끝에 이루어진 대사업이었고 이 편찬 과정에서 역대 천문학 역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의상과 구두 등 천문의 기구들은 이제 정비되었다. 자, 원의 수신력의 1월씩 추구가 완전하지 않아 이상 역법인 해외력을 변형하면서 그 결정을 번했고 명예 대통령과 별개로 해외력에 위해서 1월씩 예불을 하고 있었다. 1월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1월씩 같은 경우에 하늘에 이제 뭐냐면 징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고자 이제 1월씩을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그 대비해서 이제 왕이 백관들 데리고 와서 하늘의 명을 받고 하늘의 그 어떤 그 잠옷을 하늘의 명을 받고 행하는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측하려면 역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법이 이제 중국 역법을 수입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 15분 정도 20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칠정사를 만드는 또 배경이 되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수정이 가해지면서 칠정사 4편의 1월씩 계산 역시 수신령이나 대통령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에도 해외력의 연구가 필요했다. 그런데 명나라 역관들은 한역관 해외력의 법이 약간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세종은 이순지와 김단에게 명해서 해외력을 다시 고정해서 칠정사 외편을 편찬하게 했다. 자, 그 4편과 외편의 완성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조선의 역법은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었다. 이후 4편과 외편은 호종 4년 그 청라 역본 시언역 요거 외워두세요. 이 시언역이 오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였다. 이 시언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하고 관련됐죠. 이 아담 셰이라는 사람이 이제 역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칠정의 뜻이 나오는데 칠정이란 것은 해와 달, 목, 화, 토, 금, 수 5개의 행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4편의 편찬자는 세종실록, 연료시 기술, 중국문헌기구의 기록 따라 증원지, 정초, 정인조 알려졌으나 사연전도 통계 기록에 의하면 4편과 함께 기록의 외편과 함께 4편의 실질적인 편찬과 간행 역시 이순신과 김단의 전담을 알 수 있다. 그래 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요컨대부터 볼게요. 자, 칠정사 4편과 외편은 편찬은 당시 가장 첨단의 역보고 원나라에 도입됐던 수신력을 15세기 조선의 천문학자 또는 한양의 위도의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것이 큰 성과의 의미가 있다. 또한 그 조선은 한양을 기준으로 일식과 월식을 비롯한 천체 운동을 계산하여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걸 의미한다. 그래서 요게 수신력에 대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세기 당시 자신의 위치에서 일식과 월식을 예보할 수 있는 문명권은 중국, 이슬람, 이어 조선의 3번째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법에 이제 영향을 줬다. 그 뒷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달라 볼게요. 15세기 때 세종 때 입밖에 간이나 규포, 그다음에 혼이, 혼상, 자경료, 앙부일고, 해시계, 그다음에 후대용 물시계, 별시계 같은 것들 많은 천문기체 제재인데 앙부일고와 해시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앙부일고가 해시계죠. 이 앙부일고는 국가에서 본 큰 이제 뭐냐면 돌에다 새겨진 것도 있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이 앙부일고와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갖고 못해서 집안이나 후대용 앙부일고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는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해서 경해로에 둘레에 설치했다. 추구기는 강우량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한 기구고 추구기는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법 있죠. 공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연분 구등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강우량을 알기 위해서 추구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수포는 청계천과 한강을 세워놓고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착시다.
두 장치 모두 강수량과 하천의 수량을 과학적으로 이제 측정한 세계적인 최초의 장치였다. 자, 이와 같이 인제 그 세종 때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았던 원인은 세종 시대 때 인제 세종의 위대한 영도정, 농업 생산에 대한 높은 관심, 민본주의와 왕도주의 사상을 토대로 한 유교 사상의 수준에 요인을 둘 수 있다. 실제로 인제 세종 때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문자 발명의 측면을 볼 때 창제자와 창조 용도를 알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자였고, 의문의 측면에서 뛰어난 과학성을 나타나고 있다. 갑자기 왜 훈민정음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인제 뭐 과학의 의미인데 우리가 인제 여기까지는 볼 게 없어 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예. 다만 그 뒷부분만 좀 볼게요. 자, 조선 전기에 이같이 과학기술 발달에 밑바탕에 두고 있는 영향을 행사했던 정통적 자연관이었고, 정통적 자연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현상을 제2로 파악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뭐와 연결되냐면 그 천인 상응설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왕이 보기에 왕이 정치를 하면 상승 징조를 보고, 왕이 정치를 못할 경우에는 제2로 해 갖고 뭐 홍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문 등등 해서 왕의 어떤 왕에게 정치 책임을 묻잖아요. 이게 제2설이거든요. 천인상설에서 왕이 못할 경우에 이제 보여주는 하늘의 징조가 제2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천인상설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인제 대부분 자연성을 제2로 파악하고, 자연성은 무심코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는 제의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조선형 왕조실록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성을 상당히 뭐냐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일식, 월식, 평성부터 해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인제 그 초신성 폭발까지도 기록을 했죠. 케플러의 이제 초신성 폭발보다 더 빨랐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에서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래서 한양의 천도나 풍수지리 바탕으로 한 태종 때 여러 정책 결정, 경복궁의 명당 여부에 둘러싼 세종 때 논의 등은 조선 전기 때 주요 결정사항의 풍수지리에 결정됐다. 근데 이건 앞부분에 좀 다르죠. 그 한양을 선택할 때는 교과서나 인제 이런 데서는 풍수지리보다는 어 주로 인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뭐냐면 정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관점을 소개한 것 같아, 이거는. 자, 셋째로는 유학 사상의 경향은 뭐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태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유학 사상의 경향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자연상을 정형하는 제2원적 자연과를 바탕으로 유교 정치의 간행을 밀고 나갈 뿐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제 어떤 일식, 원식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제1원적 관점에서 인식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된 해석을 보편성과 법칙성을 찾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자의성에 입각해서 재해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이 발달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인데 뭐 밑에 연산군의 자연관 등등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인제 뭐 조선 과학의 기술의 특성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지만 16 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발달된 과학 기술의 흐름이 끊어졌죠. 이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적인 것들이 상당히 맥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또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404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시민한국사 보면 이제 금소갈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금소갈자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나 교과서에서는 많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 예. 금소갈자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1403 년에 조선 건국에 첫 금소갈자가 주재됐다. 자, 태종은 주자소는 인제 활자를 만드는 곳이죠. 금소갈자 같은 것들. 수십 개의 인제 동활자를 이제 만드는데, 이때 개미년에 제작됐기 때문에 이걸 개미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최초의 의의가 있으나 개미자는 자연이 큰 데다가 들쭉날쭉 거칠어서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경자자들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다시 한번 개량된 것이 갑인자다라는 거죠. 이 갑인자는 할자를 밀라고 고정되지 않고요. 중목으로 비틀 메우는 방식에서 조립해서 인쇄 능률과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그 꼴이 아름다운 홀에 여러 차례 다시 주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태종 때는 이제 여기 개미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종 때는 좀 한창 개량된 갑인자를 만드는데, 갑인자와 개미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당시 글자 차이도 차이가 있지만 할자 같은 게 고정시키는 프레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정을 어떻게 시키는가가 중요해요. 할자를 집어넣을 때 이 할자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고정을 시켜 놔야 되겠잖아요. 이때 인제 갑인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개미자 같은 경우에는 저 밀랍으로 고정되는 반면에 갑인자는 밀랍으로 고정시키면 떼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제 그 죽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걸 뭐 그냥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좀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세종 때는 이런 갑인자를 바탕으로 한글 할자도 주조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석고상조이라든지 원인철강지국 같은 것을 인쇄했다. 그래서 인제 이 갑인자하고 계민자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좀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인제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금속활자는 목판보다 다양한 책을 조금씩 인쇄하는 게 유리하죠. 앞에 얘기했죠. 목판 같은 거 한 번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판을 찍어내려면 어느 정도 대량의 책을 염두에 두고 찍어야 되는데, 할자본 같은 경우에는 할자를 조립해서 소장을 찍고 다시 해체된 다음에 또 다른 소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소량의 이제 뭐냐면 책에 상당히 유리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종 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수요층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인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인제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건국 초기에 다양한 도서를 이제 편찬할 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했다. 건국대전에 따르면 주자사의 소속 공장은 100여 명에 달했고, 이를 통해 할자의 제작과 인쇄를 통해서 국가의 관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요 금속활자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제 한 거고, 개인이 이제 문집을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절에 가서 인제 많이 출판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불경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았어. 뭐 할판 인쇄순이, 목판 인쇄순이. 그러면서 되게 개인 문집 같은 경우에는 전이나 이런 데 사찰에서 많이 찍어내요. 그런데 사찰에서 찍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이 기술이, 사찰도 기술이 있겠지만 국가의 찍어 놓은 뭐냐면 글보다는 좀 약간 한자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인쇄술이. 그러다 보니까 글자 모양도 반듯하지 못해. 어 근데 국가에서 찍어 놓은 이제 공식 책들을 보면 상당히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글자체도 더 좋고요.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천문학을 보겠습니다. 자, 기후관측은 농업에 필수적이다. 더구나 척명을 받아 통치한다는 관념이 있었던 시대의 천문은 통치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다. 아까 천인성서가 연결돼서 모든 자연적 현상을 천인성서 연결해서 해석한다고 했죠. 뭐 제2형상이나 상손 징조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태조 때에는 고구려 천문들 탁본이 발견됐는데, 자, 그래서 조선의 이제 건국에 이제 척명을 받아들인 것을 증명한 자료로 여겨졌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죠. 예.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 천문도가 이제 평안성에서 인제 발견됐는데,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이 천문도가 인제 만든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산열차 분야지도라고요. 이거 기억을 해 두세요. 청산열차 분야지도. 천문도예요, 천문도. 하늘에 별자리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이제 고구려 같은 게 천문도가 발견됐는데, 이 고구려는 되게 천문학이 발달됐잖아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때, 태조 때죠.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하늘의 길조로 본 거야.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니까 하늘에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구려 천문도를 이제 내려보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고려의 인제 고려는 조선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상당히 뭐냐면 증명하는 자로 여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청산 분야 열차 분야 지도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고요. 요거는 인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흑요암으로 만든 천문도예요.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선 왕조 때 태조 때 이후로 계속 이제 역대로 이제 여러 왕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예. 그래서 여기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상 열차 분야지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얘기 있고, 천문 측량에 위한 기구들은 세종 때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자, 경복궁 경회동 북쪽에 간이대를 설치해서 간이를 두고요. 예, 그다음에 천문을 관측했다. 또 정확한 시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을 개발했는데, 회의시기로서 앙부일구,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일성 정시, 그다음에 시계 물시계인 작용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자, 이 시계들은 궁중과 서울의 여러 곳, 한길도와 평안도에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밑에는 칠정산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세종 때 독자적 역법도 개발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에 내려준 역법을 따랐다. 고려전기는 당의 성명령, 후기 때는 원의 수신력, 조선 초에는 명의 대통령을 받아들였다. 세종 때는 원의 수신력 계산법과 한양의 일출과 일몰의 기준으로 우리의 풍토에 맞는 역법을 규정했는데, 이걸 실정상 네 편이다. 그래서 실정은 해와 달,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등 7개 천체를 의미하며, 실정사는 항성사에 움직이는 실정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네 편과 몇 편으로 구성됐다. 근데 내 편에는 이제 원의 수신력을 해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춰 한양을 기준으로 삼은 일출, 일몰 시간과 밤낮의 길이 변화를 이제 설명해 우리 실정에 맞췄고, 외편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뛰어나다고 알려진 아라비아 해역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내 편하고 외편의 구성 내용이 이제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넘어가 갖고 인제 통독 내용을 다시 인제 또 보겠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야. 의학. 예. 의학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의학의 성과도 놀라웠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고려 말 때부터 한약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그런 약재를 사용해 갖고 뭐냐면 병을 고치자, 이렇게 해서 인제 항약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항약 운동이 인제 뭐냐면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보면, 자, 1333 년에 고려시대 이래의 정통을 이어받아 한약 운동의 정통을 이어받아 독자적인 약방을 집대성한 한약 직성방을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1445 년에는 중국 역대 의서를 수집한 의방육치라는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이는 실로 동양 최대의 의서였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강해군 때 허준이 인제 완성한 동의보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통의의 결작이다. 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항방을 얘기하죠. 중이와 다른 이제 우리나라의 동쪽의 의학, 동이라고 인제 해서 했는데, 이 허준이 이제 만들었던 동의보감은 강해군 때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는데, 실제로 인제 선조가 그걸 만들려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선조 때 인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선조가 허준을 되게 아꼈다고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이 동의보감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 생산된 약재, 한약을 활용하여 병을 치료하되 그 취지와 내용을 다룬 도서들이 여러 종 편찬됐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항약 구국방 같은 책들 있죠. 항약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항약 같은 것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 때 인구가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인구 증가의 요인 중에 항약 보급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의료기술 발달. 예. 그다음에 조선 건국 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세종 때 편찬된 한약 직성방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 그다음에 정종 때 편찬된 한약 재생 직성방을 기본 삼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모아 집대성했다. 자, 여기에는 자기 풍토에 맞고 주변에 맞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걸 한약이라고 하죠. 중국의 한약 의학재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체질이 안 맞죠. 근데 주변에 있는 풍토에 맞는 것을 쉽게 구해서 약재를 사용했는데,
민간에서도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뭐 약국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던 거고 한약에 가서야 인제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약재를 구해서 자가 치유가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필요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획 의도가 있었다. 먼저 한약과 당약. 당약이라는 건 중국의 약품을 얘기해요. 보통 당자가 붙으면 이건 당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당나라 자체가 이 중국의 그 당시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중국의 약재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약과 당약의 이제 약효를 비교 검토했으며 전국의 한약 분포 시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 한약의 채취 시기에 담은 한약 채취 원령이 인제 있고 매 원령마다 달마다 어떤 한약재를 쓸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 달마다 이제 채취할 수 있는 한약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약 집성방이 완성된 후에 의학 백과사전을 할 수 있는 의방 유치가 편찬됐고요. 자, 당대까지 전해진 총 160 종에 달하는 서적과 이론을 이제 집대성했고 일부는 현재 중국에서 찾기 어려운 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소실된 이제 그 책들이 되게 한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일본은 예전에 사유 그 서적들이 일본어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중에 많이 소실됐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었던 그 서적이었는데 그 본국에는 없어지고 한국이나 중국에 있었던 서적들인데 본국에는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이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쟁이 없었고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책은 워낙 거짓이다. 반행복수가 적었으면 일부가 일본에 넘어가 19 세기 때 일본에 재간항되기도 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이거 뭐야? 이게 뭐 이게 갑자기 왜죠? 어. 제가 이 사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시 넘어가서 한쪽 내용을 볼게요. 앞에 인제 갑인자하고 인제 개미자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그다음에 무기제주술 같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진족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또는 외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에서 계속 뭐냐면 화학무기가 발달됐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안에서 성에 들어가 갖고 잘 싸우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면 다 깨져. 그래 갖고 이 안에서 싸우면 상당히 웅크리고 막 버티는 건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밖에 나와서 벌판에서 싸우면 저희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접점이 되게 약해요, 우리나라는.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싸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왜구라든지 그 당시 인제 그 당시 여진족들은 말 타고 막 활 쏘고 막 그런 말 타고 칼 쓰는 게 자유자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막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뭐냐면 이들을 격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약무기가 발달되기 시작했죠. 예. 이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제조의 발달은 특히 하프의 기록에는 이제 드러냈다. 그것은 북방 개척에 따른 여진과의 전투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수레 위에 신기전이라고 해서 오늘날만한 방사포 있죠. 다용적 로켓포 같은 것을 이제 100개 설치해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고안된 하차도 제작됐고요. 그 자결탕의 일종인 비견 진천이에요. 자결탕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9 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그 하얀 무기를 사용할 때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보면 그 쇠나 그다음에 쇠구슬 같은 것들 해 갖고 돌을 이렇게 집어넣었고 요걸 이제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격파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자결탄은 그 자체가 화학 에너지가 나와 갖고 펑 터지는 거야, 오늘날 대포처럼. 이게 이제 19 세기 가서야 이제 개발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자결탕이 이제 뭐냐면 비결 진천제죠. 일종의 수류탄인데 던지면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여기 안에 있는 그 던지는 그 시습 던지기 전에 이 둥그런 걸 던지기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불을 이렇게 막 타고 올릴 동안 이제 얘가 가요. 그래서 가서 딱 탁자면 금방 터지지 않고 좀 있다 여기에서 불에서 인제 딱 폭발해서 하얗게 이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약 에너지를 뭐냐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한 게 아니라 하약 에너지 자체를 가지고 인제 사용했다. 오늘날 자결탕 일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고대에 뛰어난 조선소의 정통.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첨자형이 아니라 그 평자형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얀 부위를 신을 수 있고 세종 때 와서는 거북선을 만들었다. 네, 기선이라고 하죠, 보통 기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임진왜란 때 기선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인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선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북선은 판옥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는, 판옥선은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에 부분을 뜯어서 뭐냐 거기에 이제 철갑인지 뭐 여기 하 서 있지만 하여튼 철갑 같은 걸 세워 둘려 가지고 거북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북선인데, 요거는 인제 다른 거예요. 이때 거북선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임진왜란 때 거북선은 명종 이후 인제 을묘외변 판옥선 위에서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후로 인제 임진왜란 직전에 만들어진 건 또 알고 있죠. 뭐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문학과 음악 관련된 내용인데 보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인제 쭉 보고 있고 문학도 좋은 내용이 있고 읽어 보시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장학사에서 인제 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악을 통해서 백성들 교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악 같은 걸 정비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때만 볼게요. 자 음악은 세종 때, 세종은 악을 통해서 인제 백성들 교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인제 박용으로 하여금 그 독자적인 국악 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악을 이제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종 때 최고 악정인 악학개봉이 편찬됐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세종 때 좀 더 알아볼 것은 정간보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악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제 여민락 같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인지 하여튼 뭐 하여튼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종도 자신이 좀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요런 게 해서 인제 좀 넘어가시면 되고, 예술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술에 관련된 내용은 좀 특히 미술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 예 미술 부분은.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예. 여기는 조선 전기와 17 세기 때까지 인제 내용이고, 18, 19 세기 때 조선 후기 때 미술도 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임용 기출문제에 아주 객관식 기출문제, 예전 객관식 있죠? 거기에 미술의 어떤 조선 미술사 관련된 내용이 한 문이 나왔어.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양반들의 글씨는 필수적인 교양으로 여기면서 그림은 장인대로 하는 것으로 기피했다. 그렇지만 양반 중에 문인화를 이제 취미로 삼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종 때 강의한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한글 서브 노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약간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아사 관련된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37 페이지. 자 여기 해아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15 세기에서 17, 18 세기, 19 세기까지 있어요.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한번 다 볼게요. 15 세기를 볼게요. 15 세기는 크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했냐면 저 양반들 중에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문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도화소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신분은 좀 낮지만. 이 사람은 하원화라고 해 갖고 이제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하원화로 쓴 이 동화 소설의 하원들이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인제 주로 궁중인들이나 중신대 초상이나 산수화를 그려서 인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문인화도 있다고 했죠. 관료나 인제 문인들이 그린 작품들이 있어. 이걸 문인화라고 인제 하는데, 이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통 인제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관료나 문인들의 선비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이 문인화의 대표적인 것이 인제 뭐냐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희안이 고상 간수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잠겨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인물의 내면 세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강희안의 이제 고상 간수도 대표적인 이제 문인안 중에 하나죠. 문인안. 예.
그리고 인제 하원화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앙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앙견. 예. 앙견이 인제 이 사람이 하원 출신이거든요. 예 하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 당시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걸 그 꿈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몽유도운도를 그리죠. 예. 그래서 당대 결정은 오늘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 세계로 낭만적인 걸 모사하고 구두가 웅장하고 필지가 씩씩하면서 풍경을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래서 이 몽유도운도와 그다음 간 고산 간수도가 그 당시에 인제 유명한 그 뭐냐면 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인제 또 뭐냐면 하원 출신 중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 노비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인제 하원하 중에 이제 중인 출신도 있고 이상재 같이 이제 뭐냐 신분이 좀 낮은 사람도 있는데 노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인제 쓴 그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송화보울도라는 그 그림이에요. 네. 소나무가 인제 뭐냐 매달려 있는 나무 그 바위에 매달려 있는 걸 그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상재가 그렸던 그 뭐냐면 송화보울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상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술성보다는 좀 중국의 작품들을 모방하는 그런 성격의 그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리고 인제 내용을 좀 보면 어 16 세기 이 그림을 보면요. 다양한 흐름들이 등장하죠. 그 자연 속의 선형적인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도 있고 강한 필지의 산수화도 개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곤자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려요. 예.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하원한데 이상재 제가 말 잘못했 이상재가 이 사람 여기는 잠깐만요. 이상재가 중종 때 사람이거든요. 중종 때 그러니까 15 세기에서 16 세기 넘어가는 시기니까 여기는 16 세기를 집었지만 되게 이제 조선 초기에서 조선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앞에 송화 보울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야. 자 문인왕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암 그다음에 이정, 황집중 뭐 어모용 그런 사람이 있고 초충도당에서 심사인당이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7 세기 때는 인제 뭐냐면 김명국이 통신사 이름으로 그 일본 하단에 큰 영향을 줬다. 요거 예전에 한번 그 영향을 줬거든 그 얘기를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18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가 발달되냐면 나중에 있지만 조선 중화주의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진경산수화가 인제 발달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수를 그린 게 아니라 중국의 산수나 아니면 이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수를 그렸는데 요때는 우리나라 산수를 보고 직접 보고 그것을 걸어 그린 진경산수화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화의 토착화, 조선 중화주의가 반영됐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대표적인 진경산수화 사람으로서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끔씩 이제 그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증이 나오거든요. 그 이황산을 그린 이황제색도나 금강정도 이런 책들이 있는 그 그림인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홍도도 일종의 진경산수도 만서 있죠. 김홍도는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정조의 개혁 정치에 뒷받침해 줄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왕이 직접 다 나가서 일상생활을 볼 수 없으니까 김홍도가 일종의 인제 그것을 그려 가지고 왕한테 바치면 '아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그 풍속화를 되게 많이 그렸어요.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 의궤 같은 것도 인제 많이 그렸고 특히 이제 의궤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담용 의궤하고 분상용 의궤가 있어요. 의궤라는 것은 이제 왕실했던 의례나 격식 같은 것들 그려 놓은 거잖아요. 그 당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림을 통해서 인제 해서 나중에 인제 그 행사를 집행할 때 또 참조자를 삼는데 이게 이제 언합용 의궤, 왕이 보는 의궤와 그냥 일반 관료들이 실무 관료들이 보는 분상용 의궤가 있는데 그중에 언합용 의궤가 더 잘 그렸겠죠. 근데 이 언합용 의궤가 외교장관에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인제 병인양 때 인제 프랑스군이 와 갖고 이걸 약탈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궤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속화가 유행됐는데 그때 대표적인 김홍도 그다음에 신용복 이 사람들이 성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랬죠. 그다음 19 세기 때는 좀 복고적인 학풍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학적인 학풍 세태와 서울의 도시가 번영되고 서울 양반들, 경화사족이라는 사람들의 귀족적 취향이 반영되면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의 어떤 복고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인화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김정희 같은 경우에 세안도가 있죠. 그냥 김정희가 이제 제주도 갈 때 그때 인제 기양살이 할 때 그렸던
나무를 보고 이제 그렸던 세안도가 있고, 그다음에 대원군이 난초를 잘 졌다고 하죠. 파원화가 있는데, 파원화는 이제 김득식, 장승업, 김수철, 뭐 이재관 등등이 있는데, 장승업 같은 사람이 유명해요. 예전에 한번 그 영화 소재도 만들었잖아. 근데 장승업이 하원 출신이 맞는데 하원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15세기부터 16세기, 17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번 해와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읽었어? 네. 여기 인제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만요. 강의안까지 읽었나? 예. 강의안. 예, 강의안까지 읽었네요. 자, 강의안이었다. 그는 이제 신화, 서, 하엘 모두 능통했는데 특히 그의 선수 인문화는 고상간수도죠. 예, 일세를 풍미했다. 그러나 역시 이 조선시대 때 해화를 담당한 거는 전문적인 하원이었다. 그래서 하원화들이 인제 주로 많았고, 당시에 도화선을 이제 두고 이곳에서 하원들이 국왕이나 중신대 초상을 그리고 그리게 하고 또 산수를 그려 바치도록 했다. 자, 조상화 산수화가 발달에 두드렸다. 세종 때 하원이었던 안견이 안편대군의 꿈을 재현한다는 그 몽유도운도를 이제 그렸는데 당대에 걸자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인제 대어 그 있고, 역시 세종 때는 산수화 임무에 능한 채경이나 중종 때 노비 출신이었던 송하보울도를 그렸던 이상제 등이 대표적인 하원 출신의 화가였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중국의 궁중학파인 이제 북송하원의 완체 학풍을 모방하고, 이상제는 남송 학풍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성보다는 기계적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 산수화의 경우에는 산수의 사생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모습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하청을 그림을 모사하는 데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경산수화는 한 18세기 때 들어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김씨나 김명국 같은 명대 원체학풍의 인제 절파학풍을 수용을 했고, 그 이해의 심도가 깊어져 후기의 독자적인 학풍으로 발전한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인제 문후마침 막부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공예와 건축인데 요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나중에 건축만 좀 볼게요, 건축만. 예. 이 건축 관련된 내용은 뭐 한양 도성 관련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인제 어 그 뭐야 그 삼국시대부터 해 갖고 인제 탁 관련된 내용에서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잠깐. 예. 그래서 뭐 독자적인 문제는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즉 고려 시대에는 사원 건축이 중심이 되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도시의 궁궐이나 성곽,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되었고,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같은 남대문, 사대문은 그 전형적이었으며 서원의 유행으로 조선 특유의 서원 건축 양식이 발달했다. 그래 갖고 인제 사원이 아니라 그 서원이 했죠. 특히 16세기 때. 한편 사원이나 석탑은 불교 세태함에 따라 발달이 못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법주사의 팔상전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기준에 나왔던 거고, 원각사지 있죠. 예. 이 원각사지는 인제 그 경천사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경천사 그 뭐냐 다층탑 원각사지 석탑 있죠. 남아귀의 영향을 받은 거. 그래서 인제 이 시기 때 대표적인 사찰 건축물로 꼽히게 됐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뭐 대충 봤고, 그다음에 이제 리베럴 교과서에는 양방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 전반적인 문화. 예. 145 페이지에서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좀 내용을 보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치고 한번 전반 볼게요. 예,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자, 양반 문화가 이제 문학과 예술에 방영하다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문화를 정리하는 저술 형태가 이제 활발했는데, 성종 때 서거정이 삼국시대나 조선 초기 때 시와 산문 중에 뛰어난 걸 골라서 만든 게 있어요. 동문선이죠. 그 보통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문선이 있었잖아요, 소명태제가 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제 문선이 있다 해서 동자를 붙였어. 조선의 문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거정이 이제 왕명을 받고 했기 때문에 서교정 외에 플러스 여러 사람들이 이제 편찬을 했겠죠. 그 뛰어난 문장들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 사료 보면, 그 푸센 사료 보면 동문선에 기록된 사료들이 많아. 고대 사인데 갑자기 조선시대에 동문선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중에 뛰어난 것들을 그냥 발제해서 집어넣었다, 동문서에. 그래서 그걸 이제 출처를 달아 놓은 거죠. 예. 자, 16 세기에는 부국 강국에 반대한 왕도 정치를 추구한 살인대 의식이 반영되면서 양반 문화가 발달했고, 한촌 선비들의 하자고 문학 활동이 이제 지방까지 확산되어 학습 교재에 후문 자해가 이제 편찬됐으며, 옛말 사전인 대동호 부 대동운부 군운도 편찬되었다. 자, 살인의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살인 문화가 주요가 되면서 한시나 그다음에 가사, 시조 분야에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다. 자, 김시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육신에 대비해서 생육신이 있죠. 생육신의 또 한 명이죠. 하여튼 세조에 대항했던지 제하에서 인제 대항했던 인물인데, 최초의 한문 신화 소설인 금오신화를 신화를 시켜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 비판 의식을 담았고, 윤선도는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통해서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는 여의dom을 풀어냈다. 정철은 정치가이면서도 뛰어난 인제 가사 문화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사람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언급돼 있죠. 그 정철은 강동벌교, 삼위인국, 성미인국 같은 가사를 지어서 국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열고, 황진이나 허난서울 같은 여류 작가들도 배출되었다. 자, 15 세기에는 궁궐과 관아, 성문과 학교 등의 건축의 중심이 있었다. 자, 불교 건축물 중에 뛰어난 것들이 있었다.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그 당시의 과학과 기술 집약대에 만들었고, 세조 때에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사리타인 서울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있죠. 예.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거다. 요것도 인제 경청사지와 함께 남하구 양식인데, 남하구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밑단 내단이 반듯하게 돼 있다는 특징이야. 이거 다 남하구의 양식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16 세기 때 상임세의 주도로 성원 건축이 인제 활발해졌는데, 주위와 자연의 조화를 이 주위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성으로 경주의 옥산서원이 있어요. 제가 이 옥산서원 좀 기억을 해 필요했어. 왜냐면 이거 삼국사기 할 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삼국사기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 인쇄본이 중종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 완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종 때 만들어진 그 본이 이 옥산서원에 있어요. 옥산서원.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그다음에 안동에 도산서원 등이 있다. 그래서 15 세기 왕견의 몽유도원도와 그다음에 강인의 고산간수도가 유명한데,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한 몽유도원도에는 신선이 사는 이상 세계가 그려져 있고, 인물의 내면을 잘 묘사한 고산간수도에는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을 잠긴 모습이 가감을 필지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16 세기엔 다양한 학풍이 발달했는데, 노비 출신으로 하원에 발탁한 이상제는 그 송화보울도에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계를 펴내는데, 요게 이제 있죠. 여기 그림 있네. 이게 고산간수도고요. 이게 이제 문인화죠. 15 세기 때 문인하고, 송화보울도도 이제 15 세기에서 16 세기 때 하원화의 대표적인 거야. 요거는 그 뭐냐면 좀 창의적이지 못한 게, 이 송화보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도 있어요. 소나무가 상당히 사시사철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 소나무가 절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소나무를 소재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모방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화보울도는. 예. 자, 그다음에 16 세기 들어가면 사군자를 많이 그렸죠. 항진주의 포도, 이정의 대나무, 어몽룡의 뭐 매화를 주역으로 쓰며 고매한 이제 성비 정신들을 생동력 있게 풀어냈다. 이건 16 세기 때고요. 그러니까 서해는 안편대군이 솔소치에도 유명하며 양사원이 초소로 유명하고, 한호가 이제 왕이치를 토대로 석봉체를 냈다. 한석봉 유명하죠. 예. 그래서 한호가 쓴 천자문은 일반인에게 널리 뭐냐면 보급되었다는 거죠. 자, 조선 초기에는 궁중이나 간청에서 그릇 포문에 흙을 발라 여러 가지 장식과 분천삭이나 신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투명한 백색 유화를 입힌 백자가 널리 사용했다. 고려 말에 나타난 분천삭이는 16 세기 때 이후에는 그 양반 살인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했던 시기죠. 요때는 백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점차 그 생산이 줄어들었다. 그 16 세기 이후에는 분촌사기는 이제 그 16 세기 이후 백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그 생산이 줄어들고, 16 세기 들어와서 널리 이제 행했던 게 백자죠. 조선 백자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담백하여 순백의 고상함이 선비의 취향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음악은 국가 의례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백성의 교화 수단으로서 여겼죠. 특히 이제 세종이 이제 되게 강조했어요, 세종이. 악을 강조했잖아요, 교화로. 자, 세종 때 박연이 이 악곡과 악보를 정리해 악을 이제 체계시켰고요. 세종도 여민약 같은 악보를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농락을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이제 참배했다. 정간보는 지금 우리는 서양 악계가 있잖아요.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악보에 따라서 이제 서민이나 여기에다 기록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간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간보라는 악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민약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재현할 수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예전에 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그 재현한 걸 들었는데 "백성들과 즐겁게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제가 좀 약간 서구식 음악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재미가 없어. 한번 들어보세요, 영락. 예. 자, 성종 때는 성현이 악학개봉을 편찬하면서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그다음 의사, 의상, 소도구를 정리했고요. 16세기 때 중반부터 당악과 항악, 어 당악은 이제 중국의 음악이죠. 항악은 우리나라 음악이고요. 어 당악과 항악을 송악으로 발전시켜 민간에서 가사, 시조, 가곡 등 우리말을 된 노래를 연주했다. 그래서 중국의 음악이 이렇게 항악과 섞어서 이제 소각이 이제 발전됐어, 소각.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소각하고 악으로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악을 정비했던 것은 이제 세종 때 박연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대성악이 있어요. 송나라 때 인제 뭐 건너온 악인데 주나라 음악이라 하지만 실제 주나라 음악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이 대성악을 이제 문무 행사 종 문무 행사나 뭐 이렇게 문무 종사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했거든요, 제례의식에도. 그래서 이 세종이 인제 악을 좀 더 대성악을 바탕으로 중국의 주나라의 음악에 부합하도록 인제 만든 게 악이야. 예, 악이고 성악이라는 것은 인제 예전에 두 가지 당악과 항악이 있거든요. 네. 이건 당나라 인제 음악이고 그다음 항악은 뭐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데 요게 인제 처음에 분리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6세기 때 소악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발달시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악이라고 해서 주로 인제 뭐냐면 여자 기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악문이 그 하 여 그 음악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소악하고 악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과학기술 분야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인제 요 부분이죠. 요것만 한번 읽어 볼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실정사하고 추구기는 뭐 아까 읽었으니까. 자, 조선 초기 때 그 당시 이제 주로 농업과 관련해 천문을 발달했는데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새긴 별자의 지도인 청상열차 분야지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창건궁 안에 간천대가 설치되고 천체 운영의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청산 분야 지도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여기 있죠. 예. 청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1395년 새긴 청산열차 분야지도 각석을 1687년에 다시인데 이게 이제 태종본도 있고 숙종본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12 부분을 구분해서 별자를 그려 놓았고 그리고 인제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뭐냐면 천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차경구의 창경구에 자경로가 있죠. 그래서 자경로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자동으로 종북 등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데 장현시 만들어 오래 사람들이 못했고 중종 때 다시 뭐 제작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원형만 남아 있지 이게 인제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은 뭐 정확히 남아 있진 않죠. 그래서 지금 뭐 그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그냥 상상해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경로 같은 거에 그 당시 만들 수 있었던 기술이 뭐 중동 지역이고 중국 가운데 중국도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이 자경로가. 자, 그다음 앙불구 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세종 16년에 자경신이 만든 해시계가 손 모양의 그릇 안쪽에 24일 저기를 이렇게 표시했고 눈곱을 새기고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을 꼽아 이 바늘을 가리키는 눈곱을 보고 시각을 측정했다. 일종의 해시계인데 요게 이제 창경궁에 있지만 이거는 복제품이라는데 하여튼 창경궁 왕실뿐만 아니라 양반집에도 있고 일반 민가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후대형 앙불구도 있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안 굴고, 그다음 혼천이가 있죠. 이 장영실이 인제 만든 관측 기구인데 천체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쭉 봤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향무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하향무기 제조에는 태종 때 최무선의 아들 최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했는데, 세종 때 군기감의 사정거리를 늘려서 하포를 주조하자 하포의 주조법과 하향 사용법을 생생히 기록한 총통 등록이 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병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로 이제 쓰냐면 한글로 썼죠. 한글로. 한문이 아니라. 왜냐면 한문을 쓰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여진족들이 이제 이거 알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그 병서들, 하얀무기 제조법 같은 거 있죠. 병서가 아니라 하얀무기 제조법.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 만든 것들은 대개 보면 이제 한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종 때는 고조선의 고조 말까지 일어난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 평 병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징법이 이제 편찬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얀무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인쇄 기술수의 기술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했고, 구리를 만든 이제 개미자를 만들었고, 세종 때 갑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민한국사에 관련돼서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과학기술, 뭐 양반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제가 저녁 때 약속이 있어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를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